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42회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3회 KO로 승부가 결정된 얘기를 하다가 옆길로 좀 많이 샜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83년에 장정구 선수가 사파타를 KO시키고 챔피언에 오르던 그 경기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저희 만물 박사신데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져서 어떤 쪽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충남 아산 FC 프로축구 구단의 부대표로 임명을 하신 위촉이 되신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싱엠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매니악의 막내 김영문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장정구와 사파타의 경기, 이제 한국 복서의 세계 타이틀 매치 3회 KO로 끝난 세 번째 경기입니다. 홍수환 선수와 김성준 선수에 이어서 장정구 선수도 아주 복싱 팬들에게 좋은 3라운드 KO에 대한 기억을 새기면서 세계 챔피언에 등극을 했는데, 이 경기는 장정구 선수가 이제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 경기가 되겠죠. 이 시기가 우리나라의 세계 챔피언이 한 명도 없었던 시기가 되면요. 맞습니다. 그때 김철호 선수가 82년 11월에 오로노에게 타이틀을 상실하고 무관 그래서 시대였었죠. 이건 저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복싱 팬들은 세계 챔피언 장정구 선수가 아니더라도 꼭 세계 챔피언이 한 명이 좀 탄생됐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저는 이 시합을 보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남부터 이렇게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 정도로 복받쳤던 장정구 선수가 그 한을 풀어줬던 그런 시합이어서 너무 통쾌했는데 그 시합 보셨나요? 저는 나중에 녹화로 봤죠. 이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몇 살이죠? 이때가 이제 한국 나이로 5살 되던 해니까. 봤어야 될 텐데. 아버지가 보지 않으면 못 보는데, 저는 이 장정구 단순히 무관 시대를 끝냈다 이것보다는 좀 복싱 선수 권투 팬들의 그 시야, 눈높이와 그런 걸 좀 확장시켜주는 또 그런 의미가 있는 등장이었다고 좀 보고요. 그동안 좀 교과서적인 그런 좀 한국적인 파이터 스타일이었다면, 물론 홍수환, 염동균 선수 같이 좀 테크니션도 있었지만, 박찬희 같은 테크니션도 있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좀 외연이 확장되는 변칙적인 그런 리듬과 그런 스위치하고 뭐 아웃복서 인아웃이 다 가능한 그런 팔방미인 같은 팔색조 같은 복싱을 하는 세계 챔피언은 아마 장정구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라리오 사파타라는 명복수로 이기고 무관 시대를 끊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복싱 팬들의 외연을 좀 확장시켜주는 그런 선구자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장정구 선수를 특히나 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파타와의 리매치죠. 그렇죠. 1차전은 15라운드 판정패를 했고. 어땠나요? 그때도 장정구 선이 올라가도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은 조금 밀렸어요, 사실. 네. 초반에는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유효타도 9라운드까지는 한 3점 정도 앞서고 있었고요. 네, 10회 이후는 밀렸고 9라운드에 사파타를 코너에 몰아놓고 맹공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굳었다라는 증언을 했거든요. 그게 이 경기가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장정구 선수가 그때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서 맨발로 마무리 훈련하는 게 루틴이었는데 깨진 병을 밟아서 뒤꿈치가 깨지죠. 그래서 몇 바늘을 꼬맸습니다. 출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호연 매니저가 $5,000를 캐시로 주고 사파타 측에 건네고 일주일 연기 했는데, 그게 독이 든 그 일주일 연기를 한다고 해서 몸 상태가 100%로 돌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찢어진 걸 꼬맸으니까 독이. 네. 근데 사파타도 대단하네요. 이 키가 큰 선수가 주니어 플라이 체중을 일주일 연기할 동안 그대로 제 컨디션 유지했다는 것도 일단 대단한 거네요. 그 당시에 10,000불 정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5천이 아니라? 네, 그 정도. 공식 발표는 $5,000였는데 $5,000가 더 갔군요. 더 간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예.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자기가 체중 조절 한번 하겠다. 그 정도로 아, 그 정도면 계속 뭐 사파타 전화해서 계속 달라고 삥을 뜨는 게 아니고. 아니 대단한 거 같아. 사파타다가 키가 168이었어. 그런데 1차전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밀렸다기보다는 그 조이올리버 유명호처럼 네. 그 아웃으로 분명히 돌았어요. 이 사람 끝날 때까지 절대 밀지 않았어요. 사파타가. 그러니까 포인트로는 돌면서 포인트를 땄지 절대 장정구 선수가 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들어가서 유효타를 연타로는 못 터뜨리는구나 라는 경기였고요. 이 1차전을 보면은 나중에는 사파타가 상당히 여유 있게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잡지를 못했죠. 장정구 빠른 선수가 발을. 잡지를 못했고 중간에 스위치 복싱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써보지만은 결국은 실패했고, 어떻게 보면 사파타는 15라운드까지 간다고 계산을 하고 초반에 장정구 선수의 그 오버워크, 오버페이스를 유도한 뒤에 후반을 완전히 마무리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작전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된 경기였고요. 그리고 그때는 5,000달러인지 10,000달러인지 안 주고 경기를 그냥 했다 그러면은 100% 졌을 겁니다. 그리고 재대결도 안 일어났겠네. 그럼 경기력이 나쁘면. 그렇죠. 사실은 10,000달러를 받고 일주일 연기를 해준 게 사파타의 그 통 큰 양보였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마 또 혹시 지면은 뭐 리매치를 한다든지 옵션을 뭐 더 넣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따랐겠죠. 이 경기 때 제가 그 1라운드에 이 경기는 그 2차전 리매치 같은 경우에 일라리오 사파타가 개체량에 성공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숨을 완전히 내뱉으면 겨우 이게 달랑달랑 붙어 있고 조금이라도 호흡을 하면 그 체중 조절 실패였대요. 그래서 아니요 이때 두 번인가 실패를 했어요. 네. 2차전이 두 번 실패한 거 2차전. 아니에요? 네. 두 번인가 마지막에 제일 통과할 마지막. 때, 제일 마지막에 세 통과할 번인가 때도 완전히 100%가 역도로 치면 세 개 다 그냥 그 오케이 사인이 아니라 한 명이나 두 명이 이제 간단하게. 삐 한 건데 그때 사파타 측 이렇게 눈치를 딱 보고 우리 측에서 회의를 하고 사파타의 명예로운 패배를 위해서 인정해 주자. 지금도 룰이 그렇죠. 개체량 통과를 만약에 챔피언이 못했다. 그래서 경기를 하면 챔피언이 이겼을 경우에는 공석이 되고 도전자가 이기면 챔피언이 되고 그 대신에 어떤 경우든지 파이트 머니가 깎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정식 타이틀 매치로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1회전에 그 장정구 선수의 클린히트가 들어가고 완전히 찬스가 났는데 장정구 선수가 이렇게 와락 안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파타 품으로 와락 안기는.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거를 낭만적으로 해석을 해서 장정구 선수가 사파타를 배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직접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냥 잡은 거. 링 위에서 그런 여유를 보일 수는 없다. 보일 수는 없고 펀치가 들어갔는데 자기 생각에는 이게 100% 클린 히트도 아니었는데 상대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니까 저게 작전일까 싶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한 대 더 때리느냐 아니면은 어차피 내가 이길 거니까 럭키 펀치를 줄이는 쪽으로 선택할 거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자기가 먼저 클린치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이 시합 앞두고 저는 두 분이 쓴 글을 읽었어요. 이영래 트레이너가 쓴 회고록 또 한보영 해설위원이 쓴 회고록인데 이 사파타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 체중이 53kg로 들어왔대요. 그리고 국내에서 시합을 준비할 때 체육관에서 연습할 때마다 극동체육관직에서 운동 끝나면 아까 얘기했던 그 꿀물을 막 줬대요. 사파타 측. 사파타는 좋다고 막 그걸 벌컥벌컥 마시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런 극동체육관에서 이미 사파타의 컨디션을 거기서부터 조금씩 잠식시켜 들어갔던 게 다 또 시합에서 또 장정구 선수가 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장정구 선수가 딱 챔피언이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었다라고 두 원로께서 이렇게 회고를 하셨더라고요. 이 경기는 사파타 선수가 1회전부터 장정구 선수의 클린히트를 맞고 다리가 풀려서 자칫 잘못했으면 2회전에 이게 노 콘테스트가 될 뻔했는데 부상이 아닌데요? 로프에 거의 이렇게 뭐랄까요
상반신이 뒤로 밀리면서 로프 밖으로 떨어질 뻔해요. 음.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펀치가 아니라. 펀치가 맞지 않고 그렇게 됐다면 노 콘테스트가 될 수 있죠. 네. 아. 그래서 그때 워낙 그 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링 밖으로, 아. 그러니까 로프 밖으로 이렇게 휘청해가지고 링 사이드에 있던 관객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이렇게 몸을 피하기도 할 정도로 허리의 윗부분이 거의 링 밖으로 나갔었어요. 근데 그게 펀치를 맞고 비틀거린 게 아니라 본인이 장정구 선수의 펀치를 피하고 약간 클린치를 하다가 힘에서 밀려서 나갈 뻔했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나갔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오게 해가지고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룰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면 펀치가 아니라면 떨어졌는데 올라와서 시합을 속갱하면 되는데 못하게 될 경우는 네. 노 콘테스트예요. 네. 예전에 나이젤 베년하고 맥클라렌 같은 경우에도 그 경우는 그건 펀치를 맞았잖아요. 펀치를 맞았죠. 맞고 나갔죠. 나갔어요. 맞고 링 밖으로 나갔는데 어. 밑으로 떨어지면 20이에요. 근데 저 캔버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10 셀 때까지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젤 벤이 그링 끌고 밖에 들어갔죠. 캠퍼스에서는 10이라고요. 그 로프 밖에서. 그렇죠. 그 밖에 거기 하단에 아니 하단 아니요. 말고 네. 로프가 있고 캔버스가 좀 더 캔버스. 있잖아요. 네. 그 거기에서 로프 밖에 캔버스는 10초고요. 아, 그리고 떨어지면 그 20초. 밑으로 떨어지면 네. 20초예요. 아니 그것도 롱 카운트 시합 아니었나요? 완전 그거는 롱카운트죠. 그 나이젤 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잽싸게 막 들어가서 이걸 취했기 때문에 아. 주심의 재량으로 이제 봐줄 수 근데 있는 그거는 오히려 정도죠. 저는 롱카운트 시합으로 거기서 거기서 끝냈어야 그래서 돼요. 맥클레란 팬들은 실질적으로 1라운드 KO 승리가 승리. 맞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거 가상 대결로 너무 논란의 대결. 잔인하잖아요. 그 시합 그게 가까운 시합이야. 맥클레란 아직도 살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래서- 그 네. 버나드 홉킨스와 로버트 할렌 1차전 경우가 홉킨스가 링 아래로 떨어져서 부상 때문에 시합을 속갱할 수 없게 돼서 그냥 저 노 펀칭이 콘테스트가 아니라 됩니다. 밀려서 예, 펀치가 아니고 좀 뭐 클린치를 시도하다가 미끄러진. 예, 어쨌든 이제 링 밖으로 그 홉킨스가 떨어지는데 경기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전을 갖게 되기도 했고. 한국에서도 아마추어 복싱에서 우동식 선수인가요? 저 헤비급의 우광식. 우광식 선수가 한번 링 밖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일이 있습니다.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나경민 선수는 링 밖으로 나가셨군요. 그건 이제 본인이 내려간 거기 때문에 네. 예, 다시 데리고 들어오고. KOP죠. 그거는 본인의 그 선택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정구 선수와 사파타 선수 경기를 보면 3라운드에 연타를 맞고 사파타가 이렇게 반격을 잘 못하죠. 그렇다고 장정구 선수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연타를 퍼본 것도 아니고 그냥 단발 원투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그런데 주심이 거기서 이제 스탠딩 카운트를 합니다. WBC는 스탠딩 카운트 제도가 있었나요? 그건 이제 스탠딩 다운이 아니라 로프 다운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스탠딩 다운이 있을 때예요. 지금도 있고 그 당시에도 있고. 지금은 스탠딩 다운이 없어요. 스탠딩 다운이 없어진 지는 한참 됩니다. 그러니까 스탠딩 다운을 했을 때 그러면 선수가 완전히 그렇게 몰려서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계속 그러면 끊어야 돼요. 그냥 레퍼리 스탑이 경기 스탑이 되고 왜냐하면 카운터가 안 들어가고. 스탠딩 다운을 인정을 해줬을 때 선수들이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그 선수 보호를 위해서 오히려 다친다. 스탠딩 다운을 선언할 상황이 되면 경기를 그냥 스톱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룰이 바뀐 지는 꽤 됐어요. 그래서 스탠딩 다운은 없는 상태고 다만 로프 다운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로프가 없었을 경우에 다운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펀치를 맞고 로프가 이렇게 등을 쓰러지는 기대면서 와중에 쓰러지지 로프- 않을 수 있잖아요. 로프에 닿을 때. 근데 이 펀치는 만약 로프가 없었으면 다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주심이 그 재량껏 로프 다운을 선언합니다. 그거는 있어요. 지금도. 근데 서서 그렇게 상태에서 옛날 같은 그 네. 그렇게 상태에서 카운팅이 들어가는 경우 없어요. 스탠딩 다운 없어진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파타 같은 경우에 이제 카운트를 하는데 처음에는 양손을 이제 로프에 기대고 고개를 좀 푹 숙이고 그리고 안 하겠다고 하니까 심판이 느닷없어서 계속 하라고 종용을 하는데 본인이 어차피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자기 코너로 돌아가죠. 장정구 선수가 그때 20세가 안 됐었죠. 그렇죠. 20세가 막 만 넘었을 있어요. 막 넘었을 때인가요? 빠른 첫 입상이었으니까. 도전이 그때 한국 최연소였죠. 세계 챔피언. 장정구 선수가 김철우 선수가 더 최연소입니다. 아 그런가요? 첫 도전이- 김철호 선수가 20
20세 만 20세 전 19세 이었나? 김철 네. 예, 김철호 선수가 만 19세 10개월인가 그렇고 그 기록을 깬 게 전주도 선수예요. 그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이 파나마 선수들은 그 습관적인지 심판이 자꾸 하라고 그래도 안 하는 경우가 꼭 파나마 선수들이 많네요. 다른 나라보다 유독. 아무튼 장정구 선수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감격해하던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장종국 선수. 이때는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파타가 재대결에 참 강한 선수였잖아요. 나카지마 시게오에게 타이틀 가져갈 때는 판정, 재전에서는 KO. 또 도모리 다다시한테 타이틀 따갈 때는 판정, 재전에서는 KO. 장정구 선수 똑같이 1차전을 판정패했기 때문에 야 2차전 불안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할 법도 한데 이때 분위기는 장정구 선수가 시합 전에도 이미 챔피언이 된 듯한 분위기였어요. 반드시 된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사파타가 좀 기가 죽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링 위에 올라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컨디션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개체량도 통과 그 못했고. 생각을 했을 때가 그 체중 조절에 실패라는 걸 어느 정도 감을 잡았나요? 아니에요. 그 전부터. 그런 거 전부터. 그러니까 재대결 날짜가 결정되고 이제 뭐 한 달, 두 달 앞두고 이제 계속 신문지상에 이 기사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장정구 선수의 어떤 태도, 그러니까 1차전을 워낙 잘 부상당한 몸으로도 그 정도 했기 때문에 2차전은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장정구 측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고 네. 사파타 쪽이 입국했을 때 1차전과는 사뭇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마도 우루스와와의 경기가 사파타한테 진 다음에 잡혔었던 아니 전에 그 전인가요? 1차전 그 전인가요? 전입니다. 1차전 전에 1차전 직전이죠. 1차전이 9월 달에 있었는데 7월에 이제 우루스와랑 했었고 그러니까 장정구 선수가 이 경기에서 이기고 타이틀을 딴 것이 그때 세계도전 10연패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81년 7월에 김한진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그 이후로 김철호 선수는 뭐 방어에 성공했지만 도전단 다 졌어요. 뭐 김성남 선수, 최충희 선수가 2번을 졌고 장정구 선수 졌고 김득구 선수, 황준석 선수, 김한진 선수 독가시키 재전 네. 졌고 그러니까 싸그리 지금 다 패하던 시점이어서 이때는 좀 외환애빈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뭐 동양권 다 제패하고 뭐 줄줄이 잘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세계 타이틀에서는 아무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 장정구 그런 선수 1차전 때가 최충일 선수랑 하루 차이였나? 그게 하루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9월 18일인데 네. 최충일 선수는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라파엘 리본전 예, 9월 19일에 이제 중계를 했었죠. 두 경기 다 저는 100% 승리한다고 아주 뭐 확신하고 있었는데 두 경기 다 억울하게 져서 정말 가슴 아팠던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합도 마찬가지. 지인진 브로디 2차전이랑 라크바 미겔 칼리스토도 같은 날 벌어졌잖아. 그렇죠. 영국 미국 미국. 끝과 끝. 둘 다 이겨버 KO로 이기고 타이틀 땄죠. 그 라크바 미겔 칼리스트 할 때는 국내에서는 아무런 기사 한 줄 나오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국내 그 대병록 관장님이 이제 데리고 네. 갔었는데도 그런 그게 있었고 어쨌든 장정구 선수가 승리했을 때는 진짜 그 한국 프로복싱이 좀 뭔가 바뀌는 그러니까 82년도에 워낙 많이 암담했었어요. 그때 네, 그 사건도 김철호 선수 타이틀 뺏기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막 두들겨 맞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장정구 선수가 네. 구세주라고 봐야죠. 김철호 선수 타이틀을 뺏긴 과정도 석연치 않았고 사실 4라운드에 그냥 끊었어야죠. 끊고 졌다고 했으면 깔끔했을 텐데 여러 가지로 네, 그 네,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6차 방어전 할 때 다시 김진길 관장님이랑 합쳐지잖아요. 그것도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철호 선수 가방에 몰래 보니까 그 시가렛이 있었다고. 그거 딱 보더니 관장님이 절대 이럴 애가 아닌데 얘가 언제부터 이랬을까라고 해서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싱숭생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차 방어전 준비하면서 가방에. 근데 뭐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롱런을 장정구 선수가 이제 15차까지 하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3, 4차, 4, 5차 가게 되면 주변에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스타가 돼 있는 상태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유지하면서 그 체급에서 유명호 선수, 장정구 선수처럼 롱런한다는 게 이 80년대에는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해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멘탈이 망가질 수 있거든요. 김철호 선수가 타이틀을 뺏기고 나서 박찬희 선수와 대담을 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박찬희 선수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아무리 연습해도 그게 실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허공에 좀 흩어지는 것 같았고 자꾸 정신이 산만해지고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 그랬더니 김철호 선수가 아무 말을 안 하고 굉장히 공감한 듯이 그 눈을 감고 계속 끄덕끄덕 하고 그리고 이제 두 선수가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당신은 알 거다라는 식으로 교감했다는 기사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장정구 선수도 그 위기가 찾아오죠. 그렇죠. 2차 방어전이 토레스였나요? 2차 방어전. 2차 방어전. 그렇죠. 6차도 토레스였죠. 2차, 6차, 9차. 그러니까 2차 방어전은 완승입니다. 9라운드에 다운, 그건 뭐 10라운드에 두 번 다운. 그거 사실 장정구 심판이 선수 제대로 붙였으면 10회나 11회, 10회에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 라운드에 3번이 다운됐어요. 토레스가. 근데 2번밖에 안 치더라고요. 그리고 9라운드인가 10라운드에 다운시키고 들어오는 토레스를 향해서 정말 회심의 어퍼커트를 날리는데 이게 링 로프에 살짝 걸려가지고 100% 힘이 안 실려요. 그런데 2차 방어전을 끝나고 나서 장정구 선수 슬럼프가 옵니다. 3차 방어 소트 치탈라타전까지 6개월인가 맞아요. 텀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소문에 장정구 선수가 스파링을 하다가 복부 강타를 맞고 갑자기 주저앉아서 호흡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KO 된 거예요. 말하자면 스파링 도중에 그 정도로 뭔가 석연치 않은 또 그렇다고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는 딱 드러났잖아요. 코칭 스태프와의 불화에 네. 이영래 사범님과의 그 스파르타식 그 훈련에 장정구 선수가 이제 반기를 든 거죠. 이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결국 나 이렇게 하면 은퇴하겠다. 배수의 진을 쳐서 결국 트레이너가 교체가 됩니다. 그 교체된 트레이너가 이제 이면호 관장님이죠. 그래서 이면호 관장님은 장정구 선수 대전료의 2%인가? 그거 굉장히 짜게 받고 어쨌든 봉사를 많이 했죠. 물론 1억 대전료 1억에 2%면은 이제 200만 원이니까 80년대 초반 중반에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정구 선수의 수입에 비하면 좀 헐값에 그래도 헌신을 했었죠. 4차 방어전부터 이면호 트레이너가 그렇죠. 그래서 그때 장정구 선수가 변했다, 건방져졌다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위기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분난 게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홍수환 선수도 잠깐 챔피언 되기 전에. 그 전인가요? 아닌데 알폰소 때 아니 알폰소 로페즈랑 할 때랑 장정구 몇몇 선수 경기. 방어전 할 때 한 번 본 것 같은데. 아니요, 방어전 때는 방어전 때한 번도 안 났었는데. 그 김철우 선수가 세계 챔피언일 때 윌리 장정구 젠슨. 선수가 논타이틀 할 네. 때였습니다. 그때 홍수환 챔프가 그 미트를 대줬던 선수가 김철호, 장정구, 이일복. 그렇죠. 그러니까 81년도예요. 그러니까 알폰소 로페스 때가 맞아요. 미국 가시기 전인가 보네. 갔다 와서. 가기 전. 또 가죠, 그리고. 네. 아, 그리고 또 갔다 가죠. 와서 또 가는 거야? 어쨌든 몇 경기 안 했어요 장정구 선수. 근데 하여튼 저는 그 장정구 선수의 시합을 지금 그 슬럼프 얘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저 확실히 기억나는 건 구라머치 다다시라는 선수하고 할 때, 5차 방어 할 때 이 전 그런 그 폼과 그런 그 끊어치는 주먹이 전혀 안 나오고 다른 사람이 시합하는 것 같은 그런 걸 느꼈어요. 그 5차 방어전. 그때부터 좀 체중고에 시달리지 않았을까요? 최중고라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펀치가 후반 체력 저하에 좀 덜 나갔다거나 아니면 밀린다거나 이랬을 텐데 폼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시합하는 것처럼. 구라모찌 다다시와의 경기는 12라운드 판정승이지만 점수가 14점, 15점, 뭐 16점 이렇게 났던 경기고 다운도 없었는데. 다운도 없었는데 그리고 구라모찌 다다시 선수가 새로운 종류의 클린치 그러니까 몸을 껴안는 게 아니라 장정구 선수에 이렇게 주먹을 껴안는 복싱을 했고 그렇다고 구라모찌 다다시 선수가 아주 형편없는 선수냐 하면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형편없는 선수죠. 약간. 은퇴는 했죠. 이 경기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경기 끝나고 장정구 선수가 그 링 아나운서가 이제 저 링 위에 올라가서 인터뷰를 하니까 히히히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그 했을 정도로 나중엔 웃으면서 막 때리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뭐랄까 장정구 선수가 그 100% 전심 전력을 다해서 트레이닝을 한다기보다는 이길 만큼만 한다. 아마 파이트 머니도 국내 중계권료 등등을 생각해서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는 한계치까지 갔을 거예요. 그게 맞아요. 1억 5천인가? 1억 천입니다. 1억 천. 그러니까 더 이상은 줄 수 없다. 그리고 장정구 선수도 그 숫자를 보고 납득을 했다고 해요. 이 이상 내가 더 받으면 경기 개최가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유명우 선수가 WBA 타이틀을 접수하면서 KO 방어도 하고 인기몰이를 하니까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그때부터 다시 장정구 선수가 이제 KO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11차 오아시 1차전이었던 건가요? 아니 그 장정우 선수 인터뷰 보면 왜 판정승이 6경기, 7경기 연속되냐니까 그때 당 장정구 선수께서 말하기로는 자기는 이제 경제적인 복싱에 눈을 떴을 때다 연습이랑 아니라 멕시코 선수가 워낙 힘이 좋고 펀치도 강하기 때문에 정면 승부보다는 좀 경제적인 복싱을 통해서 그 시기가 또 멕시코 선수랑 방어전이 모여 있을 때잖아요. 몬티엘이랑 네, 몬티엘, 프란시스 까노, 왼손잡이 까노 있었고 또 토레스 이전 3전 토레스 이전 때부터 이제 경제적인 복싱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본인 말로는 그런데 홍수환 챔프의 증언에 의하면 9차까지부터 9차 네. 처음에 미트를 받아주는데 의외로 펀치력이 있더라. 전적만 보고는 펀치력이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안 맞으려고 하니까 KO 승이 없었던 거다. 근데 장정구 선수 방어전 뭐 사파타 말고 왼손잡이는 까노 말고는 없더라고요 또. 호레 그러네요. 까노. 의외로 장정구 선수 본인은 왼손잡이 타이밍이 더 맞추기 편했다라고 했는데 세계 타이틀 매치 방어전에서는 딱 한 명만 했더라고요. 참 재밌는 게 장정구 선수는 WBC라 그런지 멕시코 멕시코 선수랑 잔뜩 진짜 많이 놀려요. 했는데 유명우 선수는 멕시코 선수가 윌리 살라자르 한 명이에요. 근데 A급이었지 않아요? 그 한 명인데 A급이었죠. 그렇지만 A급이었죠. 한 명이었지만은 그 A급을 선수를 잡음으로써 그렇죠. 그 멕시코 선수에게도 통한다라는 걸 지금까지 의외로 보여주죠. 파나마도 있어. 다채로웠던 것 같아. 대부분 파나마, 중남미가 파나마, 많았죠.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다채로웠고. 예전에 뭐그 커뮤니티에서 크로스 카운터? 아니 뭐 거기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이거 할 때 네. 그 유명우 선수의 도전자가 많이 약체고 장정우 선수의 도전자가 한때 그런 얘기가 강한 있었죠.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 근데 지금 김영모님 얘기대로라면은 저 생각도 그렇고 유명우 선수 도전자 그렇게 약한 선수들이 일단은 생각만큼 9차 많지는 봉우 유타나콘부터 아니 그거는 이제 9, 10, 그 11. 강자들을 모조리 쓸어 담고 또 얘기 더 이상 할 네, 수가 수가 없었죠. 90, 11이 좀 상대적으로 그 전에서 약자였다가 12차에 이제 데마르코 2차전하고 마리오 데마르코. 네. 그것도 원래 곤잘레스가 양기고 통합 1위였는데 이어루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데마르코가 승계 받은 거여서 한 거고 13, 14차 좀 하다가 이제 15차 방어전은 이제 멘도사 회장의 양아들 두 번의 시합을 하고 다시 강한 A급 도전자가 나왔죠. 유명호 선수는. 지금 다시 재평가를 하더라도 그 도전자의 질로 봤을 때 그렇게 막 차이가 났나? 아, 근데 장정구 선수도 뭐 까누나 이런 선수는 그렇게 랭킹이 높은 랭킹은 아니었거든요. 막 8위, 9위 선수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무조건 장정구가 다 높았다라는 볼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중에 언젠가 황 대표님이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장정구 유명우 선수의 가상 대결도 한번 이거 좀 어려운 부탁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시죠 뭐. 몇십 년째 한 어차피 40년째 국내 그 두 레전드 복서에 대한 건데 두 분에 대한 뭐 존경심, 경외심은 복싱 팬이라면 누구나 있고 하지만 선수 시절의 자웅을 가리지 못했는데 각각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 한번 하죠 뭐. 이게 요새 AI를 통한 가상 대결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은데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로키 마르시아노와 알리? 무하마드 알리 누가 기억납니다. 이기냐, 네, 영상까지 나왔잖아요. 아, 영화로 만들었죠. 그렇죠. 아. 그거는 어떻게 한 그거 거냐면 찍었다면서요? 두 선수가 몇 가지 결과를 상정해놓고 찍었다고. 몇 가지 아, 결과를 놓고 찍었다기보다는 실제 스파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리가 이기는 거, 무승부, 마르시아노가 이긴 거 세 가지 버전으로 찍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컴퓨터 가상 그래픽으로 그 당시 수준으로 이제 만든다고 했었고 헤드기어나 이런 걸 끼고 두 사람이 스파링을 한 건 맞고 나중에 알리가 이제야 고백하건데 마르시아노한테 맞은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이제 영화 개봉하는 날 알리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실제로 경기하는 것처럼 계속 섀도우 복싱을 했는데 13라운드인가 마르시아노 KO 승인가였어요. 그 당시 그 슈퍼컴퓨터 당시 그 60년대 슈퍼컴퓨터의 결과는 그래서 AI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유명우 장정구 선수의 경기 지금은 더 영상을 정확하겠네. AI에 다 집어넣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가상 영상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두 선수 대결시키는 것보다 돈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일단 두 선수한테 추상권 돈 네. 한 1억 이상씩 2억씩 줘야 되고. 아니 두 분이 저기 공개 스파링도 한번 한다 그러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독도에서 한다고 얘기가 그러죠. 있었죠. 잠깐 있다가 일본 측에서 너무 반발을 했어요. 독도 그래서 하필 독도. 네,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울릉도에서라도 좀 서울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두 선수가 이제 60이 넘으셨죠. 장정구 두 분 다 60이 넘으셨군요. 아, 두 분 다. 유명 관장님은 64년 1월생으로 프로필상의 나이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빠른 육사시니까. 네, 빠른 육사. 장정구 우리 나이로는 60이시고 네. 장정구 선수는 이제 딱 한갑이 넘으셨고 만 60. 윤석열 정부 나이로 딱 60. 60 되신 분들한테 스파링하라는 건 너무 가혹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섀도우 복싱만 하시는 걸로. 아니 예전에 그 한번 링에 세웠잖아요. 그 박찬희, 김태식 부분. 했어요. 해서 나 그때는- 중계 방송 봤는데 재밌더라고. 아니, 근데도 염동균 챔프께서 이제 주최를 하셨는데 1라운드를 진짜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김태식 그 챔프께서 뇌수술 한번 하셨잖아요. 우리 커미션 닥터가 이건 안 된다. 아무리 연습 경기라도 큰일 난다라고 만류를 해서 두 분이 1라운드 동안 그냥 가볍게. 매도 복싱만 했던 그 기억이 아니 있습니다. 근데도 서로 치열하던데 어떻게든 주먹 한 번 더 내려고 그냥. 근데 김태식 선수가 좀 더 강하게 몰아붙였던. 아니 난 김태식 선수도 박찬희 선수랑 데뷔했을 때 빠르구나. 난 그걸 놀랐어. 스피드에서 박찬희 선수가 더 빠를 줄 알았는데 전혀 느려 보이지가 않더라고 김태식 챔피언도. 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저희 뭐 시즌 2 끝날 때쯤 돼서 뭐 특집으로 박찬희, 김태식 또 유명우, 장정구 두 선수의 가상 대결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장정구 선수가 그 타이틀을 획득하던 이때가 이제 새롭게 한국 복싱의 중흥기를 그 맞는 그 시점이 이제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또 3라운드 KO 승부 안에 담겨져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 뒤였죠. 일주일 뒤에 그 전 일요일 오전 맞습니다. 새벽이었나요? 오전이었나요? 그 WBC 슈퍼라이트급 그 세계 챔피언 김상현 선수께서 이제 마지막 도전을 그 애틀랜틱 시티에서 했는데 그 상대가 무려 아론 프라이였어요. 그 경기도 참 3라운드 KO로 일찍 끝났던 그 3라운드 KO의 범주에 들어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아론 프라이어가 주먹에 맞고 눈이 찢어졌었나요? 네. 2라운드. 김상현의 레프트에 눈이 레프트에. 찢어졌습니다. 근데 옆을 약간 스치면서 맞아서 그 대단한 펀치를 한 방을 날렸어요. 근데 이 경기는 시작하기 전에 양 선수 눈싸움을 할 때 김상현 챔피언이 약간 시선을 피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조금 좀 안 좋았죠. 그리고 당시 해설자의 멘트에 의하면 안색이 조금 창백해 보였다. 그러니까 김상현- 체중 조절. 김상현 선수가 체중 조절에 실패가 않았나요? 그때? 네. 실패한 몇 차에 들어갔죠?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마 실패했어요. 1차에 깨끗하게 통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김상현 선수는 사울 만비와의 리턴 매치에 모든 거를 걸다시피 했는데 이상하게 매치 메이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좀 맥이 풀린 상태였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때 그 2라운드가 끝나고 상당히 비틀거리면서 들어와서 심판이 그 코너로 와서 계속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사실 2라운드에 끊었어야 되는 시합인데 기회를 좀 더 줬죠. 그때 누가 오일용 선생님이 해설이었나? 전관예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전에도 이제 WBC 포머 WBC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이렇게 나왔고 국내에서 조금이라도 좀 기대를 해보자 했던 거는 가메다 아키오와 요전에 방어전을 했죠. 그런데 아론 프라이어가 다운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은 아르게오 1차전 전전이죠. 전전이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가메다 아키오 펀치에 다운을 당했다면 김상현이 전성기의 컨디션으로 붙었을 때 한 번쯤은 좀 찬스가 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결과는 완패였습니다. 근데 아론 프레어 스타일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이렇게 서로 저 기술 싸움으로 걸다 다운된 게 아니라 무작정 그냥 스타트 밟지 않고 하다 그냥 앞으로 들어가다가 중심이라서 중심을 잃는 그 순간에 또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 큰 충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다운이었기 때문에 김상현 선수 본인은 아마 그게 아마 럭키 반짝이로 그렇게 인식을 본인도 했었을 겁니다. 프라이어가 1라운드에 다운을 많이 당했죠. 세르반테스한테 타이틀 딸 때도 그랬고 가메다한테도 그랬고 약간 밀리는 펀치로 식으로. 일단 뭐 다운을 당하지만 금방 회복해요. 게타나트 때인가 네. 그때도 다운 당하는데 두후안 존슨이군요. 그때 임준배 그 형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아론 프라이어는 이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뒤에 뭐 흑막에 대해서 저도 그때 유튜브 공유를 했지만 저는 흑막보다는 약물은 네, 저도 약물은 네. 좀 가능성이 왜냐면 높다고 그때 봐요. 저도 한번 유튜브 여기 한번 공유했었는데 이 트레이너가 공인되지 않는 물통에다가 천식선 환자가 먹는 가루약을 타서 13라운드 그렇게 두들겨 맞던 선수가 14라운드는 전혀 다른 선수가 돼서 KO를 시켰잖아요. 그거는 신빙성이 있어요. 네. 그 작년에 그거 보고 소름 국내 끼쳤어 진짜. 왔던 그 심판 외국 심판이 있는데 알만도 가르시아 심판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마이애미에 젊었을 때 있었는데 1차전 마이애미에서 그랬죠. 예, 이 경기를 가서 봤대요. 봤는데 주간 커미션이 없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물 검사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고 글러브 안에 뭐 밴디지 할 때 어떤 석고붕대. 석고가 들어갔는 거 만일 들어갔다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노 커미션 무정부 상태에서 프로모팅해서 경기가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봤을 때 또 아론 프라이어에게 맞은 아르게요의 얼굴 모습을 보면 그 뭔가 딱딱한 것에 맞은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르게요 측에서는 그때 석고붕대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했죠. 약물도 제기했었네. 약물은 제기하지 않았고 석고붕대는 근데 이 영상을 네, 전 그거 제기했어요. 그 유튜브 영상 보고 이 시합을 다시 찾아보니까 13라운드랑 14라운드랑 너무 다른 선수가 마치 1라운드처럼 같은 움직임으로 그냥 압박가서 몰아치니까 아르게요는 이미 지쳐 있는데 그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가 막 그 느닷없이 잘하고 하겠지만 야, 쟤 약 먹었나 봐 뭐 이런 농담을 하잖아요. 근데 프라이어는 진짜 약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박자 빠른 타이밍, 정신없이 움직이는 모션, 또 상대의 펀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운돼도 곧바로 일어나서 또 이렇게 돌격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카운터도 듣기도 전에 얼른 또 달려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메다 아키오가 조금 야갔다면 다운을 시켰을 때 다운 시키고 나서 이제 레퍼리의 제지를 가메다 아키오는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론 프라이어가 한 바퀴 뒤로 넘어갔더니 바로 달려들어요. 달려들 때 그때 차라리 맞고 그때 넘어졌으면 실격승이라도 이끌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뭐 준비가 어렵겠죠 링 위에서. 김상현 선수는 사울 만비에게 지고 나서 사울 만비와의 리턴 매치를 준비하는 동안 좀 진이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뭐 돈킹이 자기를 WBA A로 만비와의 시합을 피하기 위해서 돈킹 프로모터가 프라이어 WBA 1위로 만들어놨다 또 이런 식으로 그때 인터뷰에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사울 만비가 뭐 싸울 마음이 없다, 피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국내에 많이 났는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만비가 김상현 선수 할 이유가 없어요. 지명도전자 자격으로 와서 타이틀 따왔기 때문에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김상현 선수가 만비랑 다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대전료를 불러야죠. 많은 대전료를 주고 부르든지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원정을 가든지 그런 그 이쪽에서 어떤 도전자로서의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전 챔피언이니까 도전만 받아달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가 좀 약했던 거 아닐까요? 암만 부산 그렇죠. 쪽에서 했던. 그러니까 물론 극동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극동에서 있었어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력은 충분했지만 장정구 선수 같이 막 젊고 싱싱하고 떠오르는 신예가 아니잖아요. 이제 30살이 된 김상현 선수에게 그만큼 국내에서 어떤 투자를 해서 다시 시키기는 좀 어려웠다고 봐야죠. 예를 들면 토마스 아메리코가 인도네시아 출신 세계 챔피언 한번 돼보겠다고 그렇죠. 거의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아서
김상현 선수가 오퍼하는 것보다 2배의 대전율을 부르는데 사울 만비가 왜 한국으로 옵니까? 인도네시아를 가지. 아, 뭐 에스테반 데 헤수스와도 많은 대전료를 받고 했고 뭐 김상현 선수를 만나러 오려면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기 그 자금력도 어려웠을 거예요. 아까 우리 김성준 선수 하면서 맷집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울만비도 공인된 맷집 두란한테도 논타이틀전에서 판정까지 갔죠. 그렇죠. 팔이 굉장히 길었던 선수로 기억합니다. 좀 기형적이었죠. 네. 그리고 50이 넘어서까지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지금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무왕수린한테도 판정패했죠. 아 맞아요. 김상현 선수가 무왕수린에게 타이틀을 뺏기 전에 태국에 가서 아. 경기를 했는데 그것도 필름 구할 수 있으면 논란의 판정으로 한번 다뤄볼 만합니다. 아 보셨어요 그거? 만비 선수가 저는 태국에 가서 직관하셨어요? 일부를 봤어요. 아니 직관은 아니고 그때 뭐 10살도 안 됐는데 10살 때인데. 태국에 가서 그 경기 일부 필름을 어떻게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걸로 봤어요. 나중에 작년인가에 봤어요. 어쨌든 김상현 선수의 도전도 이렇게 이제 실패하고 이 이후에는 IBF가 83년 말에 출범을 하면서 IBF 타이틀에서 이제 몇 차례 또 KO가 나오기도 하죠. 85년 4월에 권수천 선수가 일본의 가와시마 시노부를 3회 KO로 꺾고 4차 방어에 성공을 하는데 권수천 선수는 직전 방어전이 84년 9월에 그 가짜 도전자 그 사건 논란의 그렇죠. 가짜 도전자 사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고 또 양정규 회장이 이제 정남 회장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전우현 그 프로모터는 감옥에 가고 또 복싱 팬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뭐 많은 것이 가짜 선수 사건 때문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가짜 도전자 그 선수도 일주일인가 수감 생활하고 그런 걸로 알고 풀려난 있어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에서요? 네. 그리고 카스트로 선수. 카스트로가 이제 그 가짜가 그 진짜라고 이제 둔갑했던 알베르토 카스트로가 오는 줄 알았는데 호아킨 아카벌로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카스트로 선수를 진짜 불러서 경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데 그 호아킨 아카발로 선수와의 경기를 마치고 정종관 선수가 정말로 권순천 선수가 정말로 고전했던 경기다. 내가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했다. 그리고 그게 과연 세계 랭크는 다르다. 네, 11라운드까지 갔나요? 12라운드. 12라운드에서 겨우 이제 KO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이 가짜 도전자인데 그거밖에 못했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막상 경기를 해보면 쉽지가 않다. 이 선수가 얼마나 나와 상생이 안 맞았는지 그거는 싸워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무튼 뭐 이때는 복싱이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그 선수 급격히 전적이나 떨어졌어요. 그 당시 실력은 어땠었는지 혹시? 그러니까 전적은 개판이었고, 근데 실력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가짜인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와서 시합을 할 수 있는지 권순천 선수가 고전 안 했어요. 뭐 12라운드까지 갔을 뿐이지 거의 일방적인 경기였었는데 KO가 좀 늦게 나온 것뿐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권순천 선수 입장에서는 그 상대에 대해서 좀 축혀주려고 예우를 이제 해서 던진 멘트였던 것 같고, 저는 당시에 이제 이체육관을 다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84년 9월에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완전히 체육관이 한 달 동안 뭐 초상집이었어요. 초상집. 기자들이 진치고 있고 뭐 기자들 왔다, 경찰들 왔다 네. 가고, 뭐 가면은 관장님은 맨날 뭐 담배 피우고 있다 올라 없어져 버리고 뭐 이상하게 뭐 난장판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정신이 외국에서도 없었어요. 그 카스틸로 선수가 진짜 카스틸로는 나다 이런 기자회견하고 나는 한국에 가지 않고 지금 여기 있다. 이게 외신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소송하겠다 뭐 그랬나요 그 선수가? 소송은 뭐 하기는 어려운 거고요. 그때 그러지 않았나요 그 선수가? 나는 분명히 여기 있는데 왜 또 다른 왜 내 이름을 도용했느냐 그런 얘기를 그 했죠. 매니저가 이제 랭킹에 반영이 돼 버리니까 이제 알베르토 카스트로가 나중에 카우사이 갤럭시한테 도전도 하고 이제 하잖아요. 세계 랭커에 있었으니까 참 그런 촌극이 빚어지고 난 후에 방어전에서
그 권순천 선수가 또 3회 KO승을 거두는데 이 가와시마 시노부는 참 준비가 안 된 선수였죠. 이 선수가 간사이 쪽 선수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가와시마 히로시라고 네. 이승구 선수를 이겼던 전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그 선수의 형입니다. 아 친형이에요? 예, 친형이에요. 그분 그 선수 한국계라 그러지 않았나요? 아니, 가와시마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이 권순천 선수의 방어전은 권순천 선수가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훈련한 것도 있었겠지만 가와시나 시노부 선수가 1회전부터 몇 수 아래다라는 걸 노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펀치를 맞고 그 양 발이 좀 벌어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리고 한쪽 발이 허공에 좀 뜨는 경우도 있었고 거의 일방적 난타 수준이었어요. 좀 어린아이 손목 비틀기 그런 레벨의 차이가 많이 났던 나중에 시합인데 IBF가 인기가 하락하는 거에 일조한 시합이 바로 또 이 시합도 그 중에 하나죠. 포함이 될 것 같아요. 뭐 최조만 선수와 그 마스다 도시코라든지 뭐 전주도 선수와 가스카이겐 그럴 정도로 어쨌든 JBC의 승인을 받지 않은 그 번외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그 경력을 입증할 만한 곳이 없었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3라운드 KO를 이번 시간으로 마무리를 할까 했는데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너무 많이 정리하고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막내라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한데 김영무님 엔딩 좀 해주십시오. 3라운드 시합 보니까 참 한국이든 세계든 되게 역사적인 시합이 많이 있네요. 앞으로도 좀 좋은 시간, 좋은 추억 풀도록 해서 잠깐이나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행복한 시간, 평안한 시간 줄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